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증시가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하는 장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또 볼 것은 좀 보고 넘어가야죠. 어쨌든 오늘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이 또 나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그렇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렇고 KB금융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런데요. 그 리포트에 따라서 오늘 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저희가 볼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일날 나온 리포트만 소화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재무제표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어느 분이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은 이따 재무제표에서 얘기를 하겠고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선 것들도 이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제작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그 과거 영상을 보시면서도 질문이 언제든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거 아니면 뭐 지난 월요일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질문들이 있다라면 오늘 방송 업로드되고 이제 주말에 업로드돼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최신 영상에다가 그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질문을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일자에 어떤 그 질문이 있다라면 그 일자를 좀 적어주고 예를 들면 2월 3일 영상에서 어떤 것들이 질문이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넷마블입니다. 그 오늘 이제 또 특징을 보면 넷마블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하향을 했고요. 뒤에 살펴볼 증권사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을 놓고 보고 서로 간에 증권사 간의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넷마블의 차트가 위아래로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증권사에서 오늘 넷마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넷마블에 대해서 의견을 바이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상반기 신작에 대한 4가지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톤에이지 키우기라든지 7개의 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국내 게임사 중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게임사들은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물론 당연히 실적에 기반을 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좋고 그러한 뭐 HBM이나 D램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으면 당연히 2분기, 3분기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차영주 게임이라는 게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홍길동 게임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메타를 새로 꺾는다라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작이 흥행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작이 흥행했다 그래서 차기작까지 성공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엔터 게임주들을 본다라는 것이 조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어떤 모멘텀이냐면 대답을 드리면 신작 모멘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 소속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를 발매했는데 좋다라면 그 노래가 인기를 끄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신작 게임이 나와서 인기를 막 끌 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 타이밍을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끝났을 때는 끝나가는 순간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를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NC소프트나 하이브, 코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 가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꾸준히 누적된 신작 성과로 인해서 현금 창출 효과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고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4.7%, 배당금 876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사주를 사는 거,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은 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손익계산상에서 당기순이익을 내면 이 돈이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재무제표상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이제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는 사회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사내에 유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월급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월급이 오른 걸 갖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현금이 늘어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현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갚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하나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라든지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기업이 이익이 나는 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배당을 줘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업이 계속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넷마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이 아무리 유력하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게임을 개발한다라는 게 물론 최근에 AI가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게임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차기작을 하기 위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넷마블이라든지 게임즈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주주 활성화 정책,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들,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자꾸 말씀드리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갖다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병행한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기존의 목표가를 8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하향했다라는 겁니다. 한 10% 정도 하향을 했죠.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일단 좀 조심하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앞에 좋은 얘기 잔뜩 해놓고 뒤에 가서 타겟 PER을 기존 15배에서 13배로 하향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향한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리포트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게임주들 누가 관심 갖고 있느냐? 게임주들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PER과 관련해서는 좀 낮춰야 된다. 자, 제가 벌써 이제 이번 주에도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EPS와 PER과의 관계입니다. EPS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PER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성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흥분하지 말고 요 감성적인 부분들을 하향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증권사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작년에 2조 8천억에서 올해 3조 1천억, 그다음에 내년에 3조, 또 내후년에 3조 1천억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올해에서 내년도 증가할 때 별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주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OP 마진 같은 경우도 10%대를 유지하지만 2027년에는 좀 꺾인다라는 거죠.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7년까지 보면 뒤에 가서 다른 증권사는 2027년의 결과치를 다른 걸 내놓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이렇게 그 이익 전망치를 낼 때,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낼 때, 저도 이제 그 증권사 기획실에 근무할 때, 위에 이제 사장님 보고사항으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그러니까 올해 거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는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OP 마진인데 자, 밑에 보면 기타 영업의 손익이 있습니다. 기타 영업의 손익이 우리가 한 1,200억 정도, 약 600억 정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걸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요거는 요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매출 원가 있고, 매출 원가 없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데, 기타 영업의 손익. 이게 이렇게 큰 숫자들이 잡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이제 팔을 걷어붙이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걸 한번 뜯어보자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한번 뜯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시간상 요거를 제가 보지 못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뭐 강의라든지 이럴 때 꼭 요 넷마블 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어제 이제 그 댓글단 그 질문을 놓고 보면 게임사들의 매출 원가는 그래도 게임을 좀 팔려면 뭐 서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매출 원가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매출 원가라는 것은 물건과 연계된 비용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날카로운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출 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회계상 매출 원가를 잡는 것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체에서 요걸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수주한 게 아니니까. 요거를 현금을 가지고 요걸 100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100개를 만들면 요 100개는 뭐가 되냐면 재고 자산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재고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 10개 중에 10개를 만드는 이제 비용 있죠. 비용이 총 재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5개가 팔렸다라고 하면 5개의 비용만큼만 매출 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현금에서 재고 자산으로 바뀌고 재고 자산에서 5개가 팔렸을 때 5개를 만들어 놓은 재고 자산 비용이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서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반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서버 비용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가 꽤 높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거의 2조대에 달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관리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개발자들의 굉장히 높아진 인건비, 또 우리가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허를 이제 취득을 하고 있죠. 게임과 관련해서 IP와 관련된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다 연구개발비로 떨으면서 일반 관리비로 떨어냅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라 일반 관리비에서 떨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 포인트를 어떻게 따지느냐? 대략 한 2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까지 한 3조 정도. 그러니까 넷마블은 우리가 이제 이익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내려면 대략 한 3조 정도 이익을 좀 만들어내야 어느 정도 조금 이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몇백억씩 이익을 남기겠는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일반 관리비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일반 관리비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를 넘는 순간 이익이 나는 거고 일반 관리비를 넘지 못하는 순간 이익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BEP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BEP상으로 염두에 두시게 되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모르시는 분들 겁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꾸 그냥 저랑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 달으시면 제가 최신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다 체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지금 NH였는데 하나투자증권은 68,000원을 상향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확인된 체력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정책, 이건 주주 친화적 기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하이브 지분을 처분해서 부채를 축소시키고 영업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요거는 우리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봐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인데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까지 나가면 좀 너무 앞서게 나가는 것 같아서 요 내용은 다른 재무상태표는 다음 주부터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요. 천천히 보자라고요. 자, 이제 상반기에 내종에 대한 신작 트리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뒷장을 놓고 보면 목표가를 68,000원을 제시를 하고 투자의견 바이로 상향했습니다. 조금 전에 NH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목표 배수, PER 배수를 몇 배로 작용을 했죠? 17배입니다. NH투자증권은 몇 배 했죠? 15배에서 13배로 낮췄죠. 자, 지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리포트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EPS는 이성적인데 PER은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우리가 멀티플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한 증권사는 PER을 낮췄고요. 한 증권사는 PER을
높였습니다. 이름으로써 목표 주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 이 목표 주가가 그냥 앞으로 갈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만, 그 내용도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권사들이 동일한 기업들을 비슷하게 평가를 해놓고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 주가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목표 주가는 그냥 우리가 목표 지점이지 우리가 당연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NH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둘 다 버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분들 나름대로 정말 필토하는 심정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모든 걸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다소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물론 이제 목표 가격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NH는 지금 일단 게임 업종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구나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고객委託금이 늘어나면서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워지면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비율을 우리가 스스로 일치시켜주면 돼요. 스스로 일치시켜서 PER 목표 배수를 높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넷마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면 아까 올해 이제 영업이익 3조 1천억에서 또 3조 2천억이었는데 3조 3천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분은 하나투자증권은 조금 전체적인 멀티플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매출 원가는 없기 때문에 총이익은 그렇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자, 영업이익이 대략 올해 380억, 내년에 4,400억, 3,800억, EBITDA 이익이 5,600억, 6,300억입니다. 6,100억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EBITDA 이익의 차이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EBITDA 이익은 이제 감가상각을 제외한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보다 EBITDA 이익이 크다라는 게 뭐죠? 영업이익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 일반관리비가 빠져 있습니다만, 일반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 일반관리비 속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저는 감가상각을 어떤 걸 감가상각을 하죠? 게임사에서 특허와 관련된 개발비들을 감가상각을 하죠.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를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작을 개발하려고 하는 트리거, 전반적으로 신작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연구개발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신작으로 발표가 되고, 신작으로 발표된 것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신작이 나오고 신작이 어떻게 팔렸고 어떻게 관심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넷마블과 관련해서 어떻게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것들을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두 군데 증권사를 비교해 보니까 벌써 두 군데만 해도 좀 그렇죠. 뭐 나머지 증권사들 다 갖다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겠죠. 시간상 그거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이것도 이제 두 군데 증권사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45,000원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어제까지 올랐었던 내용들은 뭐죠? 하나솔루션이 어제까지 내용들을 올랐던 것들을 보면 이게 이런 거죠. 우주 태양광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우주 태양광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단기적 불안 요소였던 미국 통관 이슈가 해결됐고 현지 수익가 견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펀드멘탈이 양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하나투자증권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들을 보죠. 1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4분기 때 우리가 정기 보수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죠? 케미칼 업체들, 정유회사들 이런 쪽들은 정기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끝났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 그 정기 보수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 끝났고 제품 스트레드 일부 개선에 따라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분기는 기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 4분기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짐으로써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양광 부분에서는 일부 불용자산 손상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쓰지 못하는 자산들을 상각 처리해야 된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통관 이슈가 좀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AMPC 미국으로 받는 세액 보조금 같은 경우 1,700억까지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AMPC는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태양광 업황에 대한 이제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올해 내년 발전용 태양광 설치 계획들이 매월 상향 조정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전력과 관련된 퍼포먼스들을 현재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면제해 준다라든지 우리나라 보고 원전을 지어달라는 등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원전 몇 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고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 우위를 좀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2015년에는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습니다만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공급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5년에 생각보다 태양광에 대한 설치 투자가 늘어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회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정책적인 기대감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13조 매출에서 올해 이제 16조 매출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 17조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내년도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작년에 개정판을 낸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재무제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적자를 헤매고 있다가 흑자로 전환될 때 퍼포먼스가 좋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0년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았죠.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던 것도 대표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됐으면서 이 동학개미 운동의 붐을 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재무제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면 그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2026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보면 이게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제표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영업이익까지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업의 손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에비타가 쑥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가 많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비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AMPC를 또 받게 된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는 않았고요. 단순히 이제 4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AMPC 가이던스가 이제 상향됐다라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7,400억에서 상향 조정한 9,500억까지 이런 AMPC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미국 인곳 웨이퍼 공장 가동 효과와 하반기 셀 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괄 생산 체계라는 원재료서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곳 웨이퍼 셀까지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전체적으로 다 시장의 밸류 체인을 장악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올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수요는 논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중심이 강세이기 때문에 OBBA 아름다운 미국에 대한 어떤 법안 효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아닌 제품들이 이제 되게 된다라면 동사 제품들이 이제 프리미엄 요인으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투자세액 공제 최대 50%까지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또한 이런 것들은 모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작년 4분기 중에 미국 셀 공장 가동 예정이었고 수익 계열화 완성 시점에 따라서 ASP 상승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매 분기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리포트를 보면 상당히 조금 냉정합니다.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볼 때 몇 가지 내러티브들을 좀 많이 강조돼 왔죠.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날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해서 태양광도 또 대안으로 떠오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두 증권사 리포트를 놓고 보면 미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실적 개선은 앞으로도 매 분기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지금 리포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때로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리포트도 있고, 엊그제 봤던 한전기술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붙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이성적으로 리포트를 좀 작성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2030년까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에 대한 단기 투자는 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순차입금이 캐시플로우의 개선에 따라서 순차입금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차입금이 감소되는 것들, 캐시플로우가 개선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죠? 현금 흐름표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냐면 손익계산서에서의 감가상각, 그 다음에 그 재무상태표에서의 캐펙스 투자, 현금 흐름표에서의 자본적 지출과 잉여 현금 흐름, 요 세 가지에 대한 왁구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근데 뭐 고난이도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장표를 만들기가 고난이도지 한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끌고 갈 거예요. 저희 이제 3프로에서 제가 출연하는 한 뭐 단기적으로 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손익계산서, 에비타, 뭐 캐펙스 투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서 제 방송만 충분히 봐도 그런 분들까지 끌고 갈 겁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있으니까 한번 좀 따라와 보시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6조 정도 매출을 볼 것으로 보고 내년도 한 16조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은 두 증권사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제 막대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그러니까 투자가 2015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비타가 4천억에서 1조 9천억, 2조 5천억, 이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은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KB금융입니다. 오늘 다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리뷰를 보면 압도적 이익 체력과 자본력이 재입증됐다라는 거죠. 4분기 지배주주 이익이 7,200억 정도였으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났고, 원화 대출이라든지 뭐 이자 수익들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포트폴리오가 개선됐다라는 거죠. 금융사들이 지금 현재 수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우리가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이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기준금리 낮아진 것 대비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수신금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신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연동되는 구간이라면 지금 이제 금리 하강기에는 오히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간의 그 기준금리와 실질금리가 다른 상태에서 순이자만이 늘어난다는 것이 현재 은행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KB금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한편 약 3,300억 정도 ELS 과징금 충당 부채 전입으로 관련 실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각종 여건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본 비율이 긍정적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기업을 내야 되죠.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기업은 소송을 걸죠. 과징금에 대한 이제 불소속 소송. 근데 소송을 걸은 당시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당 부채로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비용으로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소송이 이제 돈을 물어내라라는 이제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뭐 100억 돈을 물어내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100억을 순수하게 안 내주죠. 법적인 판단을 받고 법적인 판단이 끝난 다음에 100억을 내주던 안 내주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송이 딱 들어오면 그 분기에 재무제표상의 100억을 비용으로 일단 떨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수적 회계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적 회계 규정 때문에. 그래서 ELX 관련해가지고 3,300억을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물어줘도 되나 보죠. 그걸 이제 전입을 시킨 겁니다. 전입을 시키면서 실적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결산 배당에서 1,600원 결산 배당하고 상반기 자사주 1조 6천억 결정했고 감액 배당을 추진하겠다.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이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익 잉여업으로 환원시켜서 주는 부분들인데 그건 추진하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배당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좀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 아무래도 우리가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52% 정도까지 주주환원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KB금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한투자증권 마지막으로 보면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현 주가에서 트레일링 PER은 0.8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PER 100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면 주가 상승 퍼포먼스는 어떻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1조 2천억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하반기에 4천억 정도 더 추가로 감안하게 된다라면 주주 예상 환원율 같은 경우는 50%대를 충분히 업사이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KB금융이 7%대 급등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타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또 관심도 좀 높죠. 셀트리온도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29만 원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진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건데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처방전으로서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신규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게 시밀러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의사 친구들하고 시밀러가 처음 나왔을 때 농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야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면 이 바이오 시밀러가 매출이 많이 늘어날까?라고 하니까 의사 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의사 친구의 대답은 글쎄 시밀러를 쓸까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릭 같은 경우는 복제품이잖아요. 아스피린은 어떠한 아스피린을 먹든지 간에 약의 구성이 똑같죠. 시밀러는 이게 좀 다릅니다.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상이 아니고 임상 1상서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거죠. 그런 건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를 처방한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해서 나온 거랑 시밀러를 처방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에 대한 부담이죠. 야, 친구야, 시밀러는 가격이 싸잖아. 한 80%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 친구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돈 내니? 환자가 돈 내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상을 받아들일 때 시밀러가 좀 싸면
이게 침투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라고 보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률이 올라갔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의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아무리 이제 뭐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라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개별단의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방전을 쓴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 성장률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리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고, 제품 믹스 개선과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공장 유지 보수 후 2월부터 릴리 CMO 물량 생산 및 외형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7년서부터는 자사 제품까지도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밀러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체 물량, 그러니까 이제 CMO 물량 이런 것까지 나타나게 되면 외형이 충분히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캐파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시밀러 본업으로 36%의 영업이익률을 탈환했고 CMO 매출도 임박했다.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매출은 1.3조 원, 영업이익은 있다. 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3년 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30%대 중반의 영업이익 탈환에 성공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라면 신규 시밀러 점유율 확대, 2월 미국 내 CMO 사업 개시, 연내 주요 신약에 대한 임상 일상 발표 등 중장기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플러스를 나타냈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이죠. 자,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그래서 23만 원에서 29만으로 26%를 올렸다라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요 부분들은 앞서 설명한 부분들, 신규 제품 출시, 바이오시밀러 본격 사업 역량 입증,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리 대상으로 CMO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한 5조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나타나고 내년에 6조 가까이 매출을 좀 끌어들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이제 2024년 13%에서 2025년 28%가 됐고 30%대가 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밀러를 성공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에비타 이익을 한번 보시죠. 밑에 에비타 이익을 보시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밀러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을 한다라는 쪽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얼만큼 들어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연구개발비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비, 판매 관리비가 이제 일반 관리비인데요.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감가상각 비용 여기서 다 떨어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높은 우리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셀트리온을 보는데 하나의 제약 바이오를 앞으로 볼 때 하나의 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저랑 같이 하셨고 저도 이제 일주일 하면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지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같이 공부해 가는 겁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댓글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상이 이제 제 단독 영상이 업로드가 되죠. 단독 영상 업로드 된 거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를 개수는 좀 적더라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저도 그래야 좀 힘을 얻으니까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기 올라온 질문은 지금 100% 답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냉엄하게 오류를 또 지적해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영상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거 오늘 이제 에코프로를 좀 다룰까 했어요. 에코프로를 좀 다뤄달라는 분이 있었고 오늘 에코프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근데 리포트하고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올라올 때라든지 아니면 리포트가 조금 깊이가 있을 때 에코프로도 달아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제 변동성 장세입니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끈 단단히 묶으시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